2026년 1월 북한당 최고위급 회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정은이 30여 명의 고위 간부들 앞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우리는 뉴스로만 북한 체제 내부 균열을 봤지만 그 현장에 있던 한당 간부는 그날 이후 자신과 가족의 목숨이 위협받기 시작했고 일주일 만에 모든 걸 버리고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과연 그 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왜 참석자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6년 1월 15일 오후. 그날 오후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박성훈입니다. 42살. 탈북한 지 정확히 일주일째입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북한 최고 권력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행정부 부부장 비서관. 김정은 원수님의 연설문을 작성하고 당 고위급 회의록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당 중앙위원회는 권력의 심장입니다. 거기서 일한다는 건 최고 특권층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평양 중구역 고급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고 온수가 나오는 아파트요. 북한에서 이런 곳에 사는 사람이 1%나 될까요? 배급도 특별했어요. 쌀, 고기, 기름이 매달 나왔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옥수수로 연명할 때 우리는 쌀밥을 먹었어요. 명절 때면 당에서 특별 선물이 왔습니다. 중국산 과자, 일본 술, 심지어 남조선 화장품까지요. 아내 최은희는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였습니다. 딸 지혜는 15살, 평양외국어학원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저는 체제를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김일성 주석님, 김정일 장군님, 김정은 원수님. 3대 백두혈통을 신처럼 믿었습니다. 위대하신 수령님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도 당 간부였습니다. 저는 20살에 당에 들어가 20년을 일했어요. 충성스러운 당원이었죠. 2026년 1월 15일 아침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아내가 차려준 아침을 먹었어요. 쌀밥과 된장찌개, 김치. 여보, 오늘 회의 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응. 연설문 검토하는 회의.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노력해볼게. 지혜 학교 잘 다녀오라고 해. 알았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당 청사로 출근해서 7층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책상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 연설문 초안, 당 정책 문건들. 점심을 먹고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동무, 긴급회의 소집입니다. 4층 내회의실로 즉시 내려오세요. 무슨 회의입니까? 고위급 정책회의입니다. 원수님께서 직접 주재하십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김정은 원수님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라고요? 저는 급하게 서류와 노트북을 챙겼습니다. 회의록 작성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복도를 걸어 내려가는데 다른 간부들도 긴장한 얼굴로 모여들고 있었어요. 무슨 회의래?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모르겠어. 갑자기 소집됐어. 4층 내회의실 앞에 보위부 요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무서운 사람들이었죠. 신분증 확인. 저는 당증을 보여줬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30여 명의 고위 간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급 이상만 모인 회의였어요. 저는 뒤쪽 기록석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회의록 작성 준비를 했어요. 오후 4시. 앞문이 열렸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차렷. 모두 일어섰습니다. 앉으시오. 우리는 앉았어요. 김정은 원수님은 연단에 서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동무들. 원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당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회의입니다. 침묵.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원수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우리 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키보드 위에 손을 얹은 채 멈춰 있었어요. 뭐라고요? 우리 제도의 문제?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 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의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동무들, 솔직해집시다. 우리 농촌 경제가 왜 이 모양입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커졌어요. 협동농장 제도, 할아버지께서 1950년대에 만드신 그 제도, 지금 제대로 돌아갑니까?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70년이 넘었는데 농민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원수님이 연단을 내리치셨어요. 쿵. 소리가 울렸습니다. 집단 농장이 뭐가 좋습니까? 일 안 해도 배급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게으름 피우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협동 농장은 김일성 주석님의 위대한 업적 아니었나요? 중국 봤습니까?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하니까 잘 살게 됐잖아요. 베트남도 도이머이 하니까 발전했고요. 원수님이 회의실을 둘러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1950년대 방식 고집하고 있습니다. 간부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시대엔 그게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 끝나고 폐허에서 다시 시작할 때는요. 원수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2026년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달라졌다고요. 침묵. 더 말하겠습니다. 원수님이 다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아버지의 선군 정치. 김정일 장군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군대만 먹여 살리느라 인민경제가 무너졌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펜을 떨어뜨렸어요. 군대 100만 명, 그 사람들 먹이고 입히느라 공장은 멈추고 농장은 황폐해지고 인민들은 굶주렸어요. 원수님이 주먹을 쥐셨습니다. 아버지는 군대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뭡니까? 고난의 행군 아닙니까? 고난의 행군. 1990년대 300만 명이 굶어 죽은 그 시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군인들은 배불리 먹었지만 인민들은 풀뿌리 먹고 죽어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도 들렸습니다. 동무들, 이제 솔직해집시다. 원수님이 우리를 둘러보셨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실패한 정책들이에요. 실패. 그 단어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우리 세대는 새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나는 할아버지, 아버지와 다릅니다. 원수님이 가슴을 쳤어요. 나는 개혁하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인민들을 잘 살게 만들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는 나를 기억할 겁니다. 김일성도 김정일도 아닌 바로 나 김정은을 진정한 개혁자로 기억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신처럼 믿던 백두혈통이 서로를 부정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시대에 맞지 않다. 아버지는 실패했다. 나만이 옳다. 그게 원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동무들, 앞으로 정책이 바뀔 겁니다. 협동농장은 점진적으로 개편하고 군대 규모도 조정하고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할 겁니다. 원수님이 서류를 들어 올리셨어요. 이건 명령입니다. 당 중앙위원회 결정입니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어요.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표정들이 복잡했습니다. 특히 원수님이 손가락으로 우리를 가리키셨어요. 이 자리에 있는 동무들은 오늘 들은 이야기를 절대 밖에 말하면 안 됩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이건 당 최고 기밀입니다. 만약 누설하는 자가 있으면 원수님이 목을 긋는 신용을 하셨어요. 즉시 숙청입니다. 가족도 3대가 다 끝납니다. 오싹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우리는 일제히 대답했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원수님이 나가시고 간부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옆에 김 부장이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성훈아, 이거 큰일 아니야? 입 조심해. 근데 진짜 할아버지 비난하신 거 맞지? 조용히 해. 보위부가 듣는다. 우리는 서둘러 헤어졌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닫고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데 뭘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김정은 원수님이 김일성 주석을 시대에 맞지 않다고 했다. 김정일 장군을 실패라고 했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은 신입니다. 영원한 주석이에요.
김정일은 위대한 영도자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둘을 부정한 겁니다. 왜? 자신을 더 높이려고요. 나는 다르다. 나만이 진정한 지도자다. 나만이 개혁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갔어요. 아내가 저녁을 차려놨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얼굴이 안 좋은데.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일 있어요? 없어. 그냥 피곤해. 밥을 먹었지만 맛이 없었어요. 딸 지혜가 물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믿던 게 뭐였을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백두혈통. 영원한 지도자들. 그런데 그들이 서로를 부정한다면 우리가 믿은 건 뭡니까? 그날부터 제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다음 날, 당 청사는 이상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같았어요. 간부들은 출근하고 회의하고 서류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눈빛만 교환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월 22일 저녁, 당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김 부장이 옆에 앉았습니다. 성훈아. 이상하지 않아? 분위기. 뭐가? 다들 수군거려. 원수님이 진짜 할아버지를. 입 닥쳐. 저는 김 부장을 제지했어요. 하지만 김 부장 말이 맞았습니다. 당 내부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며칠 후 부부장급 회의가 있었습니다. 당 조직지도부 리 부부장이 발언했어요. 동무들, 요새 당 내부에 불온한 소문이 돕니다. 다들 귀를 기울였습니다. 원수님 교시에 대해 잘못된 해석을 하는 동무들이 있다는 거요. 리 부부장이 우리를 둘러봤어요. 원수님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비난하셨다. 이런 터무니없는 소문 말이오. 침묵. 이건 명백한 왜곡입니다. 원수님은 단지 시대에 맞게 정책을 발전시키자고 하신 거예요. 리 부장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수님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위대한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시는 분입니다. 절대 비난하신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날 회의에서 원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요. 실패했다. 시대에 맞지 않다. 나는 다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리 부장이 계속 말했어요. 혹시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동무가 있다면 즉시 보위부에 신고하십시오. 신고. 그 단어에 다들 움찔했습니다.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흔드는 건 반당, 반혁명 행위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왔을 때 저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보위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1월 23일이었습니다.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이 사라졌어요. 당 선전선 동부 박 부부장이었습니다. 박 동무 어디 갔어? 누군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출근 안 하네. 전화는 안 받아. 이틀 후 소문이 들렸어요. 박 부부장 숙청됐대. 뭐? 회의 내용밖에 말했다가 걸렸대. 대학 동창한테 전화로 말했다나.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박 부부장은 제 앞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숙청됐다고요? 며칠 후 또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당 경제부 최 부장이었어요. 최 동무도 안 보이네. 들었어. 보위부가 데려갔대. 왜? 원수님 교시에 불만 표시했다가 공포가 퍼졌습니다. 1월 27일 공개 처형이 있었어요. 당 고위 간부들만 모인 자리였습니다. 강당에 300여 명이 모였어요. 앞에 두 사람이 끌려왔습니다. 박 부부장과 최 부장이었어요. 저 반당분자들을 보십시오. 보위부 요원이 소리쳤어요. 원수님의 위대한 교시를 왜곡하고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흔들었습니다. 박 부부장은 무릎 꿇고 있었어요. 얼굴이 피투성이었습니다. 이 자들은 원수님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모독하셨다는 헛소리를 퍼뜨렸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총을 꺼냈어요. 이것이 반당분자의 최후입니다.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박 부부장이 쓰러졌어요. 탕.
최 부장도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눈을 감을 수도 돌아볼 수도 없었어요. 동무들! 보위부 요원이 우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누구든 당을 배신하면 이렇게 됩니다. 원수님의 교실을 왜곡하는 자는 죽습니다. 강당이 조용했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토했습니다. 화장실에서 구역질하며 토했어요. 아내가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 얼굴이 하얗게 질렸잖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오늘 본 걸 어떻게 말합니까? 동료가 총 맞아 죽는 걸 봤다고요? 그날 밤, 딸 지혜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할아버지는 위대한 분이죠? 응. 학교에서 배웠어요. 김일성 대원수님은 영원한 주성님이래요. 저는 딸을 바라봤어요. 순수한 눈동자였습니다. 그렇지. 위대하시지. 하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김정은은 김일성을 시대에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선 여전히 김일성을 신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뭐가 맞는 겁니까? 1월 말이었습니다. 당 청사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무도 회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인사만 하고 지나갔어요. 전화 통화도 조심했습니다. 도청당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김정은은 조상을 깎아내리며 자신을 높였어요. 하지만 그걸 말하면 숙청당합니다. 동료 2명이 죽었어요. 더 죽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저도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고. 언젠가 저도 저 총 맞은 사람처럼 될 거라고. 살아야겠다고. 1월 28일이었습니다. 또 한 명이 사라졌어요. 당 대외 연락부 강 부부장이었습니다. 이번엔 공개 발표가 있었어요. 강철민 동무는 반당 행위로 인해 당적이 박탈되고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그 단어에 다들 얼어붙었어요. 강 부부장은 제 대학 선배였습니다. 친했어요. 그 사람이 수용소에? 며칠 후 강 부부장 가족도 사라졌습니다. 아내, 2 아들, 심지어 늙은 어머니까지요. 3대가 다 수용소에 간 겁니다. 강 동무 어머니는 8순이었는데 그래도 연좌제야. 어쩔 수 없지. 연좌제. 북한에선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3대가 다 벌 받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까지요. 저는 그날 밤 딸 지혜를 안았습니다. 아빠? 그냥 안고 싶어서. 만약 제가 잘못하면 이 아이도 수용소에 갑니다. 15살 아이가요. 1월 30일이었습니다. 제게도 차례가 왔어요. 박 동무, 보위부에서 면담 요청입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언제입니까? 지금 바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보위부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2명의 요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박 동무.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긴장하지 마시오. 간단한 질문 몇 개만 하겠소. 하지만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동무는 1월 15일 고위급 회의에 참석했소? 예. 회의 내용을 누구에게 말한 적 있소? 없습니다. 정말이오? 예. 절대 없습니다. 요원이 서류를 꺼냈어요. 동무 전화 기록을 봤소. 예? 1월 18일 동무는 대학 동기 리처로에게 전화했소. 40분간 통화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소? 도청했구나. 저는 침을 삼켰어요. 개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족 이야기, 건강 이야기. 회의 이야기는 안 했소? 절대 안 했습니다. 요원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동무. 예. 동무는 회의록 작성자요. 원수님 말씀을 다 들었소. 예.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동무가 입조심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오? 알고 있습니다. 박 부장, 최 부장 봤소? 예. 동무도 저렇게 되고 싶소? 아닙니다.
그럼 조심하시오. 우리는 다 지켜보고 있어. 예. 명심하겠습니다. 가시오. 저는 비틀거리며 나왔어요. 복도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 지켜보고 있다. 전화도, 대화도, 행동도. 다요. 그날부터 저는 편집증에 걸린 것처럼 살았어요. 전화는 최소한만 했습니다. 동료들과도 업무 이야기만 했어요. 집에서도 조심했습니다. 2월 1일이었습니다. 김 부장을 만났어요. 식당 구석자리에서 둘이 앉았습니다. 성훈아,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김 부장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겠어. 나 미치겠어. 매일 보위부 눈치 보고 말 조심하고. 그래도 참아야지. 살려면. 이게 사는 거야? 김 부장이 울먹였어요. 나 어제 꿈 꿨어. 내가 총 맞는 꿈. 성훈아, 우리 언젠가 저렇게 되는 거 아냐? 박 부장처럼, 최 부장처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거 계속되면 우리 다 죽어. 회의 참석자 30명 중에 벌써 3명 숙청됐어. 다음은 누구야? 입 조심해. 입 조심한다고 달라져. 보위부는 이유 만들어서라도 잡아가. 김 부장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이 체제가 미쳤어. 원수님이 할아버지 비난하는 게 정상이야. 그걸 말하면 죽이는 게 정상이야? 김 부장. 저는 김 부장 입을 막았어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안 들었어요. 정신 차려. 죽고 싶어? 미안. 너무 화가 나서. 그날 밤 저는 고민했습니다. 김 부장 말이 맞았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 모두 숙청당할 겁니다. 회의 참석자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중이에요. 증인을 없애는 거죠. 저도 언젠가 차례가 올 겁니다. 2월 3일이었습니다. 김 부장이 사라졌어요. 김동무 어디 갔어? 모르겠어. 출근 안 하네.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그날 오후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영수 동무는 반당 행위로 숙청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어요. 김 부장. 제 친구. 20년을 같이 일한 동료. 어제까지 같이 밥 먹던 사람. 그 사람이 숙청됐다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고. 다음은 제 차례일 겁니다. 저도 저렇게 사라지겠죠. 아내와 딸도 수용소에 가겠고요. 안 돼. 절대 안 돼. 살아야 해. 어떻게든 여기서 나가야 해. 그날 밤부터 저는 탈출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2월 4일 아침이었습니다. 기적처럼 기회가 왔어요. 박 동무, 중국 베이징 출장 가능하십니까? 행정부장이 물었어요. 예, 가능합니다. 내일 출발이요. 당 대외 연락 업무로 사흘간 다녀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중국.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있는 돈을 모았습니다. 20년 동안 당 간부로 일하며 모은 돈이었어요. 달러로 5,000불. 북한에선 엄청난 돈입니다. 작은 봉투에 넣어 숨겼어요. 그리고 예전에 받아놨던 조선족 브로커 연락처를 꺼냈습니다. 당 대외연락부에서 일하는 후배한테 몇 달 전에 받은 거였어요. 혹시 중국에 아는 사람 있으면 도움받을 수 있을까 해서. 그때는 막연한 생각이었는데 이제 진짜로 쓸 때가 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내일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아내와 딸은 어떻게 될까요? 보위부가 잡아가겠죠. 수용소에 보내겠고요. 하지만 저는 살아야 했어요. 여기 있으면 어차피 죽습니다. 그럼 가족도 다 죽어요. 차라리 쟤라도 살아야.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2월 4일 밤 11시. 저는 딸 방에 들어갔어요. 지혜는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지혜야. 아빠, 미안해. 딸아이는 자면서 웃었습니다. 아빠.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가 이기적인 거야. 미안해. 침대 옆에 작은 인형을 놓았어요.
중국제 곰 인형이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 아빠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방을 나왔습니다. 안방에 가니 아내가 자고 있었어요. 저는 아내 옆에 누웠습니다. 은희야. 아내가 눈을 떴어요. 왜요? 사랑해. 갑자기 왜 그래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그냥 말하고 싶어서. 저도 사랑해요, 여보. 아내는 다시 잠들었어요. 저는 아내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얼굴이에요. 미안해, 은희야. 이기적인 남편이라서.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짐을 챙겼어요. 여권, 돈, 옷 몇 벌.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돌아보니 딸 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지혜야. 일찍 일어났네. 아빠, 어디 가요? 중국 출장. 사흘 후에 올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응. 딸을 안았습니다. 아빠, 너무 세게 안아요. 그냥 안고 싶어서. 딸을 놓았습니다. 잘 다녀와요, 아빠. 응. 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 지혜야. 아빠가 너무 비겁한 거야.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2월 5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 당 간부 5명이 베이징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동무들 사흘 일정입니다. 내일 오전 회의, 오후 시찰, 모레 귀국입니다. 단장이 말했어요. 예. 우리는 대답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평양이 작아졌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3시간 후 베이징 도착.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로비 집합입니다. 푹 쉬시오. 단장이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제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5시. 밤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저녁 7시. 단체 저녁 식사가 있었어요. 호텔 식당에서 중국 음식을 먹었습니다. 내일 중요한 회의니까 일찍 주무십시오. 예. 저는 방으로 돌아왔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 아직 이릅니다. 11시까지 기다렸어요. 11시 30분.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확인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상계단으로 내려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층까지 내려가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웠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조선족 브로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택시는 1시간을 달렸어요. 허름한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저 평양에서 온 박성훈입니다. 아, 네. 3층으로 올라오세요. 건물로 들어가 계단을 올랐습니다. 3층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50대쯤 된 조선족 남자였어요.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탈북하시려고요? 예. 돈 있습니까? 5,000달러 있습니다. 봉투를 꺼내 보여줬어요. 충분합니다. 내일 새벽 차로 이동합니다. 베트남 거쳐서 태국 갈 겁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일주일 정도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주무세요. 내일 새벽 4시 출발입니다. 브로커가 방을 하나 내뒀어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안 왔어요. 북한에선 지금 난리가 났겠죠. 박성훈이 사라졌다. 보위부가 호텔을 뒤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내와 딸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새벽 4시 브로커가 깨웠습니다. 출발합니다. 차에 탔어요. 낡은 승합차였습니다. 저 말고도 탈북자 2명이 더 있었어요. 차는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사흘을 달렸습니다. 중국 남부를 거쳐 베트남 국경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걸어서 넘어갑니다. 밤에 국경을 넘었어요. 산길을 걸었습니다. 어두웠어요. 베트남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또 차를 타고 이틀을 이동했어요. 2월 8일 태국 국경. 트럭 화물칸에 숨어서 넘었습니다. 2월 10일 방콕 도착. 여기서 내리세요. 한국 대사관은 저쪽입니다. 브로커가 가리켰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대사관을 향해 걸었습니다. 높은 담장, 태극기. 대한민국. 가슴이 뛰었어요.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북한에서 왔습니다. 경비원이 놀랐어요. 잠시만요. 직원이 나왔습니다. 신분증 있습니까? 저는 당증을 꺼냈어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직원 얼굴이 굳어졌어요. 잠시만요. 상급자 부르겠습니다. 영사가 나왔어요. 정말 당 중앙위원회 간부십니까? 예. 부부장 비서관이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회의 때 몰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건 사진 속엔 김정은이 연단에 서 있었어요.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1월 15일 고위급 회의에서요. 영사가 숨을 들이켰어요. 이거 대단한 정보인데요. 국정원에 연락해야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안전하게 모셔드리겠습니다. 이틀 후 국정원 직원들이 왔어요. 박성훈 씨, 1월 15일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을 비판한 것, 시대에 맞지 않다, 실패했다고 한 것, 당 내부 숙청, 동료들이 죽은 것, 모든 것을요. 이건 엄청난 정보입니다. 제가 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신원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사관에서 기다리게 됐습니다. 지금 저는 태국 방콕 한국 대사관 작은 방에 앉아 있습니다. 탈북한 지 정확히 일주일입니다. 한국행 비행기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신원 확인에 며칠 더 걸린다고 합니다. 창밖으로 방콕 거리가 보입니다. 자유로운 사람들, 왁자지껄한 시장. 하지만 제 마음은 무겁습니다. 어제 뉴스를 봤습니다. 김정은, 사회주의 농촌제도 공개 비판. 세상이 지금 알게 된 거예요. 제가 1월 15일 회의에서 직접 들었던 그 말을요.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을 비난한 거요. 비공개 회의에서만 말하던 걸 이제 공개적으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 심해지고 있어요. 체제 내부 균열이요. 국정원 직원이 또 왔습니다. 박 선생님, 증언 부탁드립니다. 언론에 공개할 겁니다. 저를 공개합니까? 얼굴은 가리고 목소리는 변조합니다. 안전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제 이름은 박성훈입니다. 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관이었습니다. 2026년 1월 15일, 저는 평양당 청사에서 고위급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정은이 직접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김일성의 협동농장 제도는 시대에 맞지 않다고요. 아버지 김정일의 선군 정치는 실패했다고요. 나만이 진정한 개혁자라고요. 이건 북한 체제 내부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김정은은 조상을 부정하며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 내부 고위 간부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저 외에도 회의 참석자 여러 명이 이미 숙청됐습니다. 김정은은 증인들을 제거하고 있는 겁니다. 카메라가 꺼졌어요.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제 증언이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은 발칵 뒤집히겠죠. 그리고 제 가족은 아내 은희, 딸 지혜. 두 사람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수용소에 있을까요? 아니면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은희야, 지혜야. 하지만 저는 이걸 해야 했어요.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북한 체제가 얼마나 모순적인지, 김정은이 얼마나 독재적인지,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거요. 국정원 직원이 왔습니다. 박 선생님, 한국행 비행기표 나왔습니다. 내일 출발합니다. 정말입니까? 예. 축하드려요. 드디어입니다. 대한민국으로 가는 겁니다. 자유의 땅으로요. 하지만 가슴 한편은 아픕니다. 북에 둔 가족 때문이에요. 어제 밤 꿈을 꿨습니다.
딸 지혜가 나왔어요. 아빠, 왜 저 버리고 갔어요? 미안해. 아빠가 이기적이었어. 아빠 때문에 우리 수용소 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깨어나니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가 여기 있는 이유를요.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정은, 체제가 얼마나 모순적인지,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는지, 북한 동포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북한은 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조차 조상을 부정할 정도로 체제가 흔들리고 있어요. 고위 간부들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숙청이 계속되고 있고 공포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건 체제 붕괴의 신호입니다. 언젠가 북한은 무너질 겁니다. 그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통일을 준비해야 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북으로 돌아갈 겁니다. 가족 무덤 앞에 절하려고요. 미안합니다. 아빠가 이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전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당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게 제 사명입니다. 내일 저는 한국으로 갑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북한에 남은 2,500만 동포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자유를 누릴 그날까지 저는 계속 말하겠습니다. 진실을요.